네, 민정훈 국내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최영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2년 연속 초청인데 사실상 지금 뭐 G8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G7 플러스라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G8이 되면 좋겠는데 뭐 그것이 이제 그 G7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해결해야 되고 또 제도적인 문제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G7 플러스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방한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 직접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초청을 받고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작년엔 캐나다에서 그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유럽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상당히 안보나 어떤 그 기술 통상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보 부분에서는 4년 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이 교착 상태가 되면서 어떤 안보 불안을 떨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같은 그러한 중국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광풍이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이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 새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선점할 것이냐 이걸 두고서 선진국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어떤 기술적인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G7 국가들이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세계적인 CEO들도 참석을 해서 비즈니스 라운드도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의 협업 이런 부분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또 몇몇 그 선진국들이 유관국들이 군함을 파견한다든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세계 그 주도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네.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수초를 걷는다든지 통행을 걷는다는 이런 목리를 부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G7 플러스 외교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내년은 미국이고 그 다음 해에는 독일인데 계속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독일 이제 그 다음 2028년에 우리가 G20 의장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제반 분야에 거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예, 미국이라든지 그 EU라든지 다 이제 그 미국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 그 의장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 볼 때 내년이나 내후년도 연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관련 행사 또 기념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만났습니다. 자, 최 기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 건가요? 네, 일단 드디어 G7 정상회의 프랑스 에비앙에서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네. 환영 행사에 이 대통령 참석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잠깐 나왔는데 환영 행사장이 뒤편으로 바다가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네. 이곳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각국 정상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케냐 정상 다음 순서로 마지막으로 입장을 했어요. 들어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우리 대통령이
I'm so happy 하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격하게 반가움을 나타내는 장면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서로 포옹을 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인사 나누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 직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네. 시간은 한 30초 정도였는데 두 정상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 근황 어떠냐 이런 걸 물었다고 하거든요. 예. 네, 잠시 후에 이거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념 촬영했습니다. 단상 두 번째 줄에 올라서 올라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코스타 EU 정상 회의 상임의장 사이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요. 기념 촬영 이후에도 이 독일 메르츠 총리 등과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좀 어떨 것인가 저희가 예측을 좀 해봤었는데 지난 14일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이었어서 그때 생일 축하드린다 뭐 이런 인사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소셜 미디어에다가 2018년 그 북미 정상회동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한 관심을 다시 이제 부각시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북한 문제겠죠. 북한 그 상황이 어떤가, 한반도 정세 어떤가 이런 부분을 물어본 거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란 전쟁으로 소가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이제 그 종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란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뭔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재가동이 되는 건가요? 네,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어떤가 물어봤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미 정상회담 작년에 할 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하게 어떤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피스메이커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년 그 한미 정상회담 때 피스메이커 역할을 부탁드리니까 자기가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9번이나 국제 분쟁을 잘 끝낸 사람이다. 네. 자기들은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란 전쟁을 일으킴을 해가지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어떤 명성이 좀 퇴색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소셜 미디어에 대해다가 사진을 올린 것과 더불어서 네. 우리 정상을 만나셔서 남북관계 어떤가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19일 날 이제 MOU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음 행보로 북한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북한 문제, 한반도 정세 문제는 뭐 미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러한 행위자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움직이느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행 속도가 달라지고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뭔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미 간 어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화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벌써.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띄웠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공무원들이 움직일 겁니다. 실무진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 선거를 앞두고 이 피스메이커 구상이 다시 본격화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자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의제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이 확대 세션 같은 경우에는 그 AI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의 큰 의제가 주요국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재반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룹니다. 그래서 글로벌 안보 분야라든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데 전 세계에 걸쳐서 다 골고루 그러한 발전의 결과물을 열매를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주요국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는데 제일 확대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그리고 개발협력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그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픽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예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AI의 그 열매를 전 세계가 모두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할해야 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갖고 있는 그 AI 부분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어떤 그 골고루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개발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퍽퍽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에너지 위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발협력 ODA의 그 자금이 많이 전 세계에 걸쳐서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개발협력의 어떤 그런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경제 어려움 있는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제 개발협력의 발전, 증대를 네. 위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두의 AI 같은 경우는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G20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역량을 본다면 한 세계 5위 정도 돼요. 그렇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내세운 것처럼 3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어떤 그 AI,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어떤 주요국으로서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설계 기술이라든지 원천 기술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피지컬 AI라는 게 나와서 또 상용화되는 로봇 문제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재반 분야에 걸쳐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왜 젠슨 왕치 엔비디아 CEO 와가지고 상비서 파티를 또 하고 갔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어떤 인터넷,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열매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중국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의 리더십으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럽 순방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현장 분위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네바에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 뒤로 파랗고 청명한 스위스의 하늘 보이시나요?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그림 같은 청명한 하늘, 그리고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덥기는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스위스 제네바에 잠시 도착했다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 제네바에서 프랑스 에비앙까지는 차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 뒤로 어마어마하게 큰 빨간 의자 보이시죠? 과연 이 의자의 정체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높이가 무려 12m고요. 그리고 이 의자를 만드는데 5.5톤의 목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이렇게 의자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쪽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단단하게 멀쩡히 서 있는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의자는 부러진 다리라는 이름의 조형물인데요. 스위스의 예술가 다니엘 베르세의 작품입니다. 사실 이 의자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거리, 그리고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의 한쪽 다리가 부서진 모습은 전쟁 지뢰로 다리를 잃은 희생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죠. 이 부러진 의자의 맞은편에는 UN 유럽 본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은 이 UN 본부를 들를 때마다 항상 이 부러진 다리를 보게 되겠죠. 손가락 하나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소수의 권력자지만 그 희생은 무고한 민간인이 치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겁니다. The sculpture is symbol of landmines. That's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n all over the world. Started in 1997 at the end of the Cold War. And it shall be celebration next year for the 30 years. 부러진 의자는 30년 전 세워졌지만 세계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구 종전까지는 아직 남은 변수가 많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G7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해 많은 이들이 사망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이번 G7에서 각국 정상들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한국은 G7 플러스 외교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G7 주요 현안 중에는 긴축과 비확산이 있습니다. 모두 전쟁 없는 세계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제들이죠. 여기에 이 부서진 다리가 의미하는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이 각국의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G7에 던져진 과제를 부러진 다리와 함께 전해줬습니다. 자,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AI 시대의 빈부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에 비해서 원조 규모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했다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과제 가운데 하나죠. 이 개발 원조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안 제시했습니다. 네. 개발 수요 증가에도 공적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이 원조와 투자 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민간 투자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코이카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또 100만 달러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천만 달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사례를 비롯해서요. 개발 원조가 수혜국의 국민 삶을 실제로 얼마나 바꾸는지에 대해서 힘을 줘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코이카와 한국 기업이 함께 만든 LG 직업 훈련 학교를 소개하면서요. 이 기술 전수를 통해서 수혜국의 역량이 강화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국제 파트너십 구축하는데 우리도 역할을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네. 자, 또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 또 캐나다 총리와 이단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은 많은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리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도 새로운 말씀도 좀 드리고 다시 한국과 독일이 그동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And I think we have to talk about our bilateral relationship, which is extremely good. You know that your country is highly estimated in Germany, and the cooperation is on a very high level. So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my visit to your country by the end of October, and I hope you will be joining the conference, which is taking place there, and we invite you to give a speech and to be part of this important conference. 네, 우리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정말로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고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이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때 많으니까 오늘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It's a great pleasure to be back with President Lee. Since we last met in Korea, our partnerships continue to grow. We're working across defense, across investment, across trade, on all aspects, including on the cultural side. So it's great. We have a lot to talk about. 네, 특히 또 관심을 모은 게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이었어요. 이번에 특히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이 또 걸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요즘은 경제 외교의 최고 수장 아니겠습니까? 세일즈 외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캐나다 총리와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회담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조 규모의 어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를 누굴 선정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과 독일이 이제 최종 파트너로 이제 그 물망에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독일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십 년 전에 어떤 기술을 배우러 왔던 한국이 이제 동등한 어떤 그 경쟁자로서 어깨를 나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어떤 빠른 어떤 기술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독일과 어깨를 나란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또 그 납기를 잘 맞춰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펑츄얼리티 정확성 있게 이 납기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못 맞춘다면 우리가 쓰던 걸 업데이트해갖고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좋은 성과를 내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말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가 이 국방 방산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라든지 광물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그 60조 규모의 그 잠수함 사업을 할 때 그 캐나다가 원하는 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에 들어와서 원래는 이 북미 전책 하나의 경제권이 돼서 캐나다, 미국, 그 멕시코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뺏어가는 불량 국가라고 이렇게 막 그 낙인 찍으면서 그 갈라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떤 그 차세대 어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부분에서 협력 강력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현대차에서 전기 공장을 짓는다, 협력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에게도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 그다음에 어떤 그 제조, 그다음에 투자, 공급망, 에너지, 어떤 이제 문화 부분에서 협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그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그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할 건가, 어떤 협력을 할 건가 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메르츠 총리와도 마주 앉았는데 납기일 잘 맞춘 최종 라이벌 한국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건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얘기인 거고요. 이제 한국과 독일이 또 만나면 또 독일과 또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은 전통적인 제도 강국이고요. 어쨌든 그 저 세계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첨단 기술 분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할 그럴 여지가 큽니다. 물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독일 간의 협력이 증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피로감이 상당히 축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한국이라든지 참여한 국가들 정상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독일이라든지 주요국가 그리고 이 국가들과 더불어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그 한국과 독일의 양자 정상회담 물론 약식 정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양국이 어떠한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데 양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나요? 네, 뭐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하셨지만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었죠. 예.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서 조속한 노력, 국제사회 노력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조속한 안정 희망한다면서 우리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국제 원유 시장과 또 금융 시장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곤 있습니다만 중동 정세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정상 차원의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 이어가자. 전략적으로 협력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또 인도 모디 총리와도 지난 국빈 방문 이후에 또 2달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간 인도의 규모 그리고 가능성에 비해서 교류가 좀 적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부쩍 자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자주 만나셔야죠. 네. 만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개혁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폭 행보를 보이시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가 성장 잠재율이 굉장히 큰데 우리와의 협력이 그렇게 예상만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구 대국뿐만 아니라 AI라든지 소프트웨어와 우주 제약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나라가 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한국과 인도와의 협력이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인도와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두 정상이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자주 만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G7 정상에 가시면서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경제인들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서 양국 기업들 간에 어떤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네.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한국과 인도와의 협력이 제반 분야에 걸쳐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향후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협력을 증대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국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기상 보면 또 미-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뒤에 처음으로 G7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고 또 연대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다뤄지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돼 가면서 G7 정상들이 모여서 가장 관심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 G7 정상들에게 아무래도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있어서 기뢰를 갖다가 제거한다든지 향후 어떤 이란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한 내심 기대가 있거든요. 예. 또 우리 한국이라든지 G7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기대가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재건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떤 G7 주요국들이 다자 형태로 국제연합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한국이라든지 주요국들이 역할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치열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를 대통령께서 잘 선보이시고 어떤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번 이란 전쟁이 끝나고 이란 재건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여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G7 정상 간에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이란 전쟁에 쏠렸던 눈이 어쨌든 간에 일단락이 되고 나니까 다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이 서방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G7 정상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논의를 했는데요. 러시아 압박 강화하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과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 논의를 했는데요. 회의가 비공개로 열려서 알려진 내용이 좀 제한적이지만 AFP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제재를 통해서 대러 압박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달이 됐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의견을 내세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종전을 위해서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해야 한다.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이번 G7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긴 했습니다만 양자 회담으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약식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이 뭐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문제, 북미 정상회담 재가동,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를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알짜배기 어떤 그런 뭔가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전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관심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데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 부분은 G7 정상과 정상들과 그다음에 한국이라든지 인도 여타 유관국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기금도 필요하다고 하고 뭔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만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아니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G7 플러스의 외교 강국이라면 이제는 이번에 가면 돈을 좀 더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줄 건 주고 그거에 어떻게 본다면 결과물로서 보다 더 큰 걸 얻어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2년 연속 G7에 참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한 역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가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고 어떤 유관국들과 협력의 경험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훨씬 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최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